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달여 만에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전에 발표된 개각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1시간 50분 전쯤에 청와대가 개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일찌감치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민정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산 증인으로 꼽히는 최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과학기술과 ICT 경쟁력을 높일 거라는 게 청와대의 배경 설명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로 사회학자인 이정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가 지명됐습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역임한 한상혁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사상 첫 여성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유리천장을 여러 차례 뚫어왔다면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공정거래위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후임으로는 박삼득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이런 장관급 후보자 말고도 주미대사도 새로 내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윤재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의원이 과거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정부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면서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형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덕성을 기본으로 후보자들을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된 데 대해서 여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쟁을 선포한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거론됐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번 개각 대상에 이름을 올린 만큼 여야의 입장도 기존과 같이 판이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분야 전문가 또 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개각이 진행됐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총평을 내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 위기와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단행된 개각인 만큼 국회가 신속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략적인 접근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후보자 지명과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임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떠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총선용 개각, 또 기승전 조국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 능력에 낙제점을 받고 인권의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면서 야당과 정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경욱 대변인도 왕따 안보와 왕따 외교를 자초한 정경두 강경화 장관은 경질 영순이었지만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놀라운 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정경두 강경화 장관을 유임시킨 건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라며 협치 포기, 목리 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인사청문 전국에서 다시 한번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청와대 첫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명되면서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검찰개혁 과제를 풀어가야 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어떤 호흡을 보일지가 개혁의 성패를 엿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됩니다. 대신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커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사 지휘란 이름이 아니어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다만 국회 논의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 개혁을 놓고 두 사람이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검찰 내부 불만입니다. 조 후보자가 검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개혁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통에 편중된 최근 검찰 간부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 윤 총장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지금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외에도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요. 국방부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오전 11시쯤 이곳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정경두 장관의 영접을 받은 에스퍼 장관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를 약식 사열한 뒤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방명록에는 지난 수십 년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연대와 동맹에 감사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달 만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미국 펜타곤의 주인이 바뀐 뒤 처음 마주 앉은 자리인데요. 비공개 회담은 오후 1시까지 업무 오찬을 겸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회담이 순차 통역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후엔 청와대를 예방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오산 공군기지로 넘어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첫 만남인데 오늘 회담 의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를 낱낱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은 오늘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도 논의하게 됩니다. 체결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도 주요 의제인데요.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의 협정 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나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방한 전에 수차례 언급했던 미군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검토한 적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미리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공식 의제로는 이 방위비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입니다. 처음 국방부에서 협상을 담당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차 협상 때부터 외교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의기를 투합해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끼리 이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 이번이 첫 방안인 만큼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 같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외교부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만큼 발빠른 협상 대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와 교육 분야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분야 인력 양성을 서두르고 또 초중고등학교의 역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양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분야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K21 사업 등 5개 부처의 18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BK21 사업 등 5개 부처의 18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 부품, 장비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며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학사 운영 제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병력 의무를 대체하는 산업 전문 연구 요원제와 관련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 부처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병력 특례 문제를 다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일 관계사와 또 갈등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내달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계기 교육과 동아리, 캠페인 등 체험 활동을 통해 한일 갈등과 관련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기를 통해서는 한일 관계사와 갈등 현안,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 전문가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민 강좌 개설과 역사서적 개발 보급 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사회관계 장관회에서는 또 오는 14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행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기림의 날의 계기 행사로 관련 전시 공모전과 특별 영화 상영, 지역별 추모,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일 역사유적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광복여행 코스 10선 등을 마련해 국내 관광지를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의 부당 요금과 안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국내 관광 환경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근호진입니다. 교회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 성결교회 목사에 대해서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또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규환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이재록 목사의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법원이 모두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만민중앙성결교회 20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했는데요. 1심에서 인정된 피해 여성 8명에 피해 신도 1명이 추가돼 항소심에서는 9명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해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도들의 신앙심과 교회에서의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 아파트로 불러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명의 중폭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개각의 의미, 성격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미 상반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8월 달까지는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이 시작이 되면 국회가 시작이 되고 국회가 시작이 돼서 만약에 개각을 해서 청문회가 여러 건의 청문회가 겹친다 그러면 예산 국회가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출마를 할 사람들은 미리 한 8월 정도에는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수요와 함께 더불어서 사실 국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반일 친일 논란을 포함한 한일 외교 문제 또 뭐 중국 러시아 영공 침해 문제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또 방위 분담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이나 혹은 국내외 정세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또 모멘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어떤 이유가 맞물리면서 중폭 개각이라는 그 개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뭐 가장 눈에 띄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그 개각 인사 명단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행 지명이 된 부분인데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뒤로 빼고 이 밖에 오늘 개각에서 좀 눈에 띄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어요. 장관급으로는 8명인데 부처는 4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최기영 교수,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전기공학 박사예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반도체, 인공지능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첨단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수장으로는 이제 학자이면서 그 분야의 권위자, 반도체와 전문가, 인공지능 부분의 권위자가 내정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저는 지금 한일 경제전 와중에 지금 이 포석이 가장 중요한 포석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한일 갈등과 연계도 있는 개각. 이 대목에서 저는 연상되는 부분이 DJ, IMF 초기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당시에 배순훈 교수, 우리 탱크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당시에 대우전자의 배순훈 회장을 장관으로 영입했고요. 또 참여정부 시절에는 삼성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진대재 당시에 삼성전자 디지털 미디어 대표를 또 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기용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정보통신부는 없습니다만 어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후신이라고 본다면 지금 뭐 IT를 비롯한 한일전 경제전에서 이러한 권위자를 기용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지금 뭐 과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가부 장관 총선 때문에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밖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유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 중에 아직도 내각에 포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예.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 총리는 워낙에 사실은 이 동의안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동의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적용이 되므로 총리는 가장 늦게 아마 개각을 교체를 할 것 같고요. 이 두 분, 아까 말씀하신 두 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후임들이 마땅히 청문회를 거칠 수 있는 분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또 의견도 상황도 있고 또 일단 그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몇 명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제 중폭 개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회로 돌아가실 분들, 출마하실 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연말 이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 규정돼 있는 그 전까지 하는 걸로 한다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개각을 한다면 훨씬 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다음번으로 미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진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거센데요. 앞으로 청문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적격, 무자격 장관들을 양산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콜리페소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이라고 합니다. 민정수석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치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야당이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내로남불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 독선 인사 퍼레이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해 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약재점인 조국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만 혼자 만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기승전 조국이냐 이 얘기부터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야당의 큰 호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 청문회 하면은 뭐 벌써부터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청문회는 정말 볼만하겠죠. 제 생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가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였어요. 국회는 열리긴 열렸지만 그 이후에도 삐그덕삐그덕 돌아갔는데 인사청문회만은 정말 일점불사로 참여했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더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국 수석, 전 수석,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가 여야가 완전히 갈리고요. 또 야당 내, 여당 내에서도 또 복잡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그러한 이제 여론 혹은 의견들이 한번 정리되고 수렴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 가시밭길이라고는 해도 예언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법조라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은 된다. 이걸 이제 야당은 임명 강행이라고 부를 텐데 아까 총리에 대한 절차 말씀하셨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될 수 없지만 장관들은 지금 16번째까지 이 인사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도 임명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채택은 불가해 보여요. 시작도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임명은 야당 입장에서 강행이 될 텐데 문제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데칼코마니인 게 전임 정부에서는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총리 나아가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내셨는데
그때는 편향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평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쪽 진영에 있는 자신의 후임자에게 지금 독서를 이제 꺼내시는 양상인데 저는 그때 법무부 장관 수행하실 때 평가도 함께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시밭길이긴 하나 임명 강행은 예고된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프로필을 보니까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복직 신청서를 냈고 2학기 강의 계획서는 안 낸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 현재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 했었던 내로남불 그 과거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SNS에 자신의 어떤 그 의견,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뭐 그 정세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분 아닙니까? 교수직을 하면서도 그때 바로 한나라당 시절에 그러니까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교수로 바로바로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독서를 SNS에 날렸는데 이번에 사실상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쏟아지냐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몇 개월 전에도 언론들에서 여권 관계자 발로 전부 다 기사화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직접 기자들이 민정수석 조 수석한테 물어봤고, 근데 NCND를 하면서도 내가 내각 체질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그 조크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평론가님도 말씀하시듯이 그런 어떤 어법조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본인이 굳이 복직 신청을 했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굉장히 이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선출직과 또 이 다르지 않느냐, 선출직이 아니지 않느냐, 공직은 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직은 사실상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1패를 지금 안고 있거든요, 야당이. 2018년 12월 31일 날 그 운영위를 열었는데 15년 만에 조국 수석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칼을 갈고 나왔는데 패배를 했다. 야당이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조국 수석만 승리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그 오명을 지금 야당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1대 0이라는 이 스코어를 어떻게 또 전복을 하기 위해서 야당은 더 칼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법무부 장관을 가겠다고 의사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보다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은 그 법무부 장관 잘하고 나면은 이제 대권 주자까지 점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박지원 의원은요,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맡고 연말까지 하고 아까 연말 개각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개각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총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그런 법무부 장관을 사직하고 6개월도 못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그때까지 사법개혁 완수하고 혹은 뭐 이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배지 달고 이제 그때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만약 가정적으로 그렇다면 그땐 정말 서울대 교수직에 사임을 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대선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나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시나리오예요. 재미는 있는데 흥미롭긴 한데 정치인이 그렇게 단기에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렇게 해서 또 대권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한 사람을 너무 좀 이제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미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된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사법개혁의 완수 또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봉직하는 것이 임명직 공무원의 자세이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법학자로 돌아가서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경험도 또 이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거든요.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사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죠.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이 후보자 이외에 야권의 비판이 지금 거센 부분이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컸었는데요. 유임이 됐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강경화 장관이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어떤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워낙에 물론 이제 외교부만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내각보다 훨씬 더 청와대 중심으로 이 정책이 운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외교라든지 혹은 통일 정책들이 전부 청와대의 이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정우영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그쪽 라인에서 주로 많이 기사화되고 또 많이 이 정책 라인으로서 이 질문을 하더라도 외교부에 묻지 않고 청와대에 질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DJ 정부 시절에는 한승수 장관이 떠오르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윤영관 장관, 송민순 장관, 또 반기문 장관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데 반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3년 차 된 강경화 장관이 뚜렷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철학이 담긴 외교 정책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라는 점에서 사실 비판이 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의 한반도의 외교가 굉장히 시급한 시국이다. 지금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와 비롯해서 한일 관계는 악화돼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 역시 사실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당 부분 서로 간의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 플러스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에 대한 어떤 또 배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외교부 수장만큼은 이번에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강경화 장관까지 포함을 해서 10월 개각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총선이니까 6개월 전에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10월에 개각에 아마도 강경화 장관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윤병세 장관,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장관을 빼고서는 역대 외교부 장관은 거의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에서 언제나 교체를 해왔거든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만약에 정말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면 윤병세 장관처럼 끝까지 강경화 장관을 함께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외교 안보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바꾸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주미 대사도 관심이었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직을 고사했다. 상당히 이런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한 가지는 개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겠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의 본인의 미국 대사직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리베로라고 부르죠. 지금 발언만 해도 학자로서도 얘기하고 나오니까. 교수로서도 얘기하고 또 대통령 특보로서도 얘기하고 굉장히 이제 양수겸장으로 정말 아주 직언을 쏟아내는 그런 이제 외교 특보인데 이 외교 안보 특보죠. 그런데 대사직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상당히 엄중해집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 고민도 있었고 또 정부에 누가 되지 않을까도 있는데 전 더 큰 원인이 지금 그 관측 보도가 일부 있는데요. 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미 영국 대사를 최근에 교체했습니다. 킴 데럭이라고 하는 이메일로 본국에 보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좀 비하해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공개돼서 문제가 파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영국 대사는 아그레망은 미국이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사에 대한 소환 권한은 본국에 있는 거거든요.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교체하시라고 압력을 넣어서 교체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도 민감한데 지금 이제 이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선호하는 인물에 대한 이 미국 쪽에 호불호가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든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라든가 지금 안보 청구서 어디까지 내밀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라서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렇죠. 오늘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도 왔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일 갈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한 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일본의 속내는 뭘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이 반일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本件については繰り返し説明している通り、禁輸措置ではなく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的な運用をせず許可を出している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주변 모두가 말리는데도 독단과 독선으로 자국 기업과 경제 주체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본이 어제 수출 규제 조치 시행한 이후 단 한 건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이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수입하는 품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네스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에 그 수출을 하는 품목이고요. 우리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할 때 쓰는 감광액.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를 그대로 우리 번역을 하면 그렇게 그 감광액이라고 해서 사진과 관련돼서 이 포함되는 그런 그 소재인데요. 사실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수출 허가가 나왔다 그래서 속보가 나오고 언론들이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이긴 한데 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야기예요. 일본이 주장하는 건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금수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 대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줬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하고 해서 수출 허가를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수가 아니다. 이번 안보에 문제 없으면 우리는 수출한다면 이 명분의 어떤 명분 쌓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발표도 사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할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내가 직접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봐라, 우리가 금수 조치를 내린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조치에 따라서 이 품목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수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90일 동안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뭐 수출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이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공포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체가 없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불확실성. 그렇죠. 실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일이면 처음부터 90일 동안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며칠 만에 이것을 수출 허가를 낼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이라면 모든 것은 다 경제는 선행 심리로 돌아가거든요. 선행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 즉 더 어쩌면은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그런 조치다라고 하죠.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 품목들이 이제 미국 경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도 보고 WTO 제소에 대한 명분도 쌓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목줄제기에 들어간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도 일본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다가 잠깐 스탑을 한 상황입니다. 유예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도 모두 승자 없는 게임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원고에 이제 보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뺐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의 말씀이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의 시그널 하나를 지금 허가한 거 혹은 그제 관보에 게재하면서 사실 우리가 특별 일반 포괄 허가국으로는 유지되거든요. 거기에 어디 해당하냐면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금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만 심사 안 하던 것을 최장 90일까지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브레이크를 걸겠다라고 하는 엄포가 나와 있는 거고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도 어떤 품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로 또 찍어서 아픈 데를 찌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걸 긍정론이나 낙관론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여전히 대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의 입장이 옳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
사실은 이게 이 강상준 교수가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걸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할 때다. 누가? 아베 정권 입장에서. 그렇기 위해서 톤다운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입장에선 서서히 풀려갈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반일 메시지 좀 톤다운된 이런 느낌인데요. 반 일본, 노 재팬이 아니라 지금 노 아베 이렇게 좀 모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일본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일본 내에 이 지식인들이나 혹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좀 표명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마저도 적으로 돌리는 결과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반대해야 될 건 이런 자유무역을 거스르는 행동.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설득력 있는 명분을 쌓으려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일본을 반대를 하거나 또는 일본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행위. 사실 집권 여당의 어떤 워딩이 좀 관리가 돼야 됐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사실은 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 단초로 보입니다. 조금 차분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현 상황이 위기인가 아닐까 정치권에서는 연일 여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모습, 또 환율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 심리는 매우 깊게 퍼져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연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내 노후 자금이 문재인 정권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제 기억에 단 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매우 정략적인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추경 지연, 백태클, 팀킬, 국회 빌런, 엑스맨, 자살골, 거기다 최근에 색깔 산성을 쌓는 데에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좀 황교안 대표는 셀프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공방이 오가는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을 좀 여야 모두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뭐 일본을 다 배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합리적 이성으로 핀포인트 불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게 일본 거야 한국 거야 그럼 그걸 추적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있는 민간인들, 문화예술인들은 뭐 나라 요시모토가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좋은 나라다. 또 이런 이제 친선 우호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만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일본 규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방위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고요. 여야가 함께. 외통위에서는 일본 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안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정치권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특히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느라고 더 바쁜지 아까 황교안 대표 셀프 왕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산화하지 말자는 것인지 공급 안정화를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지금 궁여지책들을 몇 가지 옵션이 없는데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셀프 왕따의 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굴복하자는 것인지 수출 규제를 받아들이자는 것인지 뭐 명확한 입장 없이 모호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승전 정부 비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보합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한일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잘 대응하고 있다가 54%, 잘못 대응하고 있다가 3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어떤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고 그것이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크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원칙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관련된 문제 또는 여타 그러니까 이 현재 실질적으로 증시라든지 혹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원칙은 좋지만 그러나 대응책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현재 어떤 입장,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사실상 이 상승세였던 어떤 부분 또 이 폭, 긍정과 부정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잘 대응해다오. 어떤 경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달라라는 뜻의 어떤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보는 거죠. 예. 정당 지지율 바로 볼까요? 자, 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지난주 대비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빠져서 18%. 이게 지금 2월 이후 최저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아까 문재인 정부 너무 못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이렇게 안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평훈 의원님이 매주 이 시간에 이제 주장하시는 게 있죠.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걸 끊어서 봐서는 안 되고 추세를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은 2%포인트가 빠졌지만 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보합세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추이로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약간 더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는 인식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왜 우리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가. 정부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잘해주길 기대하는데 내 기대에 미친다 못 미친다. 이걸로 국민들이 여론이 박빙이라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못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을 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기선 자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맞닿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혹은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만이 아니다. 대안을 끄집어내는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은 안 보인다. 왜 대안이 안 보이냐면요. 지금 비판의 내용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두루뭉술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왕따라든가 자꾸 신조어를 만드는데 급급한데 심지어는 신조어를 만드는 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SNS에서 도는데 그러한 뭐 신조어를 만들 때가 아니라 정책과 대책, 비전을 오히려 정부에 역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제1야당이 좀 든든한 모습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신조어 만드는 것보다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일본 발언 때문에 좀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뭐 말버릇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네티즌들 사이에 좀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시절에 그 일본에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그 자위대 행사, 자위대 창설 몇 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 사실로 지금까지 사실은 뭐 그 나베, 뭐 토착이고 이런 별칭이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또 매번 불거질 때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그 사과를 해왔는데 그 문제가 끝까지 이렇게 그 붙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참 참기 힘들다라는 고백을 사실 지인들한테 늘 해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뭐 토착애국론을 그러니까 뭐 양말을 신어도 그 양말이 뭐 일본의 무슨 무슨 구마모토 현을 상징한다. 무엇을 해도 뭐 일본과 같다.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 그 부분 그래도 참아왔는데 지금 댓글 중에서도 좀 악성 댓글들.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명이 또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그 별칭을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관련된 기사마다 붙이는 그런 특정 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아이디들이 있어서 그 아이디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실은 계속 참아왔다가 이번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8 시위 때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에게 한국당에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처받는 것은 저는 가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욕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런 네티즌이 있다면 악플러들이 나쁜 거예요.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연예인은 과거에 공인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악플에 대응을 안 했지만 최근엔 대응합니다. 정치인도 대응하는 건 옳다고 봐요. 법적 처벌을 주되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런 상처 준 적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역지사지를 반드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세월호 유가족, 5.18 유가족, 국가 유공자분들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헤집는 발언들을 당신이 이끌고 있는 당에서 쏟아내지 않았어. 거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자신은 그렇게 아프단 말이요. 역지사지를 느껴보시오. 심지어는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집회에서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라는 말도 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토착외구는요. 곽상도 의원이 또 대통령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그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서 나만 아파.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음주 심사로 물의를 빚었었죠. 김재원 예결위원장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논란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나타나서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접수된 김 위원장 명의의 공문입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심 예산을 알려달라면서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예결위원장에 당선된 직후 소속 의원들을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죠. 정부에 특히 그 예산 담당자에게 우리 당의 정책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예결위원장이 대놓고 소속 의원 민원을 챙겼다는 비판이 여야 구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의견을 취합하는 차원일 뿐이었고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고 아직 국회 예산서가 도착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국회 예결위원장인데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예산 민원을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차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이 귀에 들어오는 대목이 이겁니다. 대놓고 했다. 사실 예결위원장이든 혹은 예결위원들이든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여야를 필두로 한 또 진영도 상관없이 모든 의원들이 왜 예결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 힘을 쓰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산안 할 때 어쨌든 의원들에게 부탁을 받고 또 자기 지역구 챙기고 이건 아마 올해 국회가 아주 최고일 겁니다. 왜? 총선 직전이니까요. 총선 마지막이니까 지금 이게 국회 끝나자마자 지역구 가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아마 그것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변명을 제가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은 없죠. 예결위원장이 공문을 또 공문처럼 해서 각 의원들에게 이 예산안 어디에 주면 되겠니 하고 물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대놓고 하든 안 대놓고 하든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나 부적절한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그게 있었어요. 상처가 황영철 의원과의 어떤 그 경제 황영철 의원이 내정이 돼 있었다. 사실은 1년만 하기로 해서 황영철 의원한테 가기로 했는데 심사하자, 경선하자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예결위원장이 됐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게 했는데 사퇴까지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까처럼 아직
예산안이 오지도 않았다라는 변명보다는 아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뭐 이 해명을 하고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예결위원장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든 이 국회에 들어오는 어떤 정부 예산을 눈을 뜨고 허술하게 들어간 점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엄중해야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좀 마땅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이 와중에 추경 예산안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대표 던졌는데 지역구에서는 또 내가 예산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런 현수막 내건 의원들도 이 와중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이제 정치권이 못 따라온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걸 예를 들면 이 공문을 모든 당에 다 보냈으면 이거는 토론을 위한 공문 맞아요. 자당에만 보낸 게 문제예요. 예결위원장이라고 떡 박아놓고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이 아닌 거잖아요. 이실장님 말씀처럼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부 예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병목을 잡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 당만 좀 뭐 쪽지 예산 내봐. 라는 것을 공문으로 대놓고 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이건 예결위원장이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 당 다 모여서 진짜 필요한 예산, 아닌 예산 해달라. 근데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이 뭘 했냐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추경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었어요. 100일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정말 늘어진 예산을 처리하면서 8,700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일자리, 복지,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인데 항목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날렸다기보다는 금액을 정해놓고 막 빼다 보니까 정말 지금도 확인을 해야 돼요. 꼭 들어있어야 할 예산이 빠진 게 없는지 혹은 정말 뺄 만한 예산을 뺀 것인지 아마 제가 한번 추정컨대는 본인도 모를 것이다. 일단은 이만큼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의 과업이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리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까 사과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사과 이상의 조치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김재훈 예결위원장가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후속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일본 내부의 양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일본 아베 총리 집무실 앞입니다. 발언자 뒤로 소녀상 사진 보이실 텐데요. 노 아베가 적힌 표말도 눈에 띕니다. 일본 시민 수백 명이 모여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보복이다 이렇게 규탄을 한 겁니다. 日本企業に対して賠償を命じた判決、これをですね、韓国政府がいつまでもですね、これを尊重するんだと。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또 미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극으로 가는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どっちもハッピーじゃないと思いますよ。日本企業も日本企業もそうだと思います。日本だけが得するわけでは全くないですからね。自民党の戦後のその教育政策によって歴史が本当に歪められてきている。これを何とかしなくちゃいけないと、ぜひ安倍政権は一刻も早く退陣してもらって。 앞서 일요일에는 도쿄 신주쿠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베 규탄에 나섰습니다. 우리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현수막에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베 정권에 대해 좀 우리 젊은이들은 그 불안을 느껴진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뭐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자, 이렇게 일본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도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일본 정치인과 또 평범한 일본 시민은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중구청이 일본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일본 보이콧을 알리는 노 재팬 깃발을 설치를 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철거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아베 정부와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관광객, 일본 시민은 구분해야 한다 이런 게 이유였습니다. 자,
자, 제천에서는 지금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상영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의회가 일본 영화 상영 취소를 주장했는데 제천시와 영화제 사무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간 교류의 장이고 또 영화도 정치적 내용과 거리가 먼 음악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민간인들,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그런 여론이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주요 의류 그리고 생활 브랜드 모바일 앱 이용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이 일본 배짱 외교의 한 이유가 되는 만큼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진실도 있습니다. 다만 아베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 정치인과 또 양심 있는 일본인을 구분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식민지 근대화로를 주장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먼저 이영훈 교수가 쓴 이 논란의 책 반일 종족주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반일 종족주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다른 저자 5명과 함께 지난달에 출간한 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징용도 허구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일본이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영훈 전 교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근대화 역사의 비극성과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고뇌하고 이해하는 지식인이라면 이 책을 두고 그렇게 천박한 욕설을 퍼부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어제는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조국 전 수석을 향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라는 단체는 어제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영훈 전 교수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망언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지 세력도 댓글로 응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물론 학자로서의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자, 이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좀 생겼는데 이영훈 교수, 자, 기자 폭행의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휩싸였죠? 네, 그렇습니다. MBC는 이 전 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택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교수가 기자가 든 마이크를 파손한 뒤에 얼굴을 쳤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교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MBC 기자회는 한 발짝 떨어져 마이크만 들고 질문하는 취재기자에게서 어떠한 신체적 위협을 느껴 때린 것이냐면서 이는 정당한 취재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또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며 왜 증조부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고 차리석 선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인 차영조 씨는 황당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영훈 교수 측은 뒤늦게 고 차리석 선생은 자신의 외조모의 둘째 숙부로 왜 증종조부라 불러야 하지만 줄여서 왜 증조부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반일 종족주의 책 판매량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일간 차트 기준으로 인터넷 서점 예스24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모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신홍진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며 모두 기억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위안부 기림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기림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사적 진실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국민들이 함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예술제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8월 14일 오전 11시에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기림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자 합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상당량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일본의 직접적 수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는 태스크포스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 유통 현황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의 상당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면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내에 컨트롤타워로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민간 대책반을 운영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의약품 안전공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상황별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 소재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재의 국산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의 올 2분기 D램 판매량은 67억 8,300만 달러로 전체 D램 매출의 4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6%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 일부 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옛 노량진 수산시장 점포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수협은 오늘 오전 6시 10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옛 건물에서 법원 집행 인력과 수협 직원 160여 명이 10차 명도 집행을 2시간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10곳이 추가로 폐쇄되면서 옛 시장 안 모든 점포의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인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측 130여 명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상인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가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 등 모두 4건의 수배를 받아온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부산 온천동에서 자신의 부인을 때린 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목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서 900여 미터를 따라가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달리던 2.5톤 트럭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트럭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또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와 사고 현장에 있던 코란도 차량 운전자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있던 코란도 차량이 후진하자 뒤따르던 트럭이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만든 치즈와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서 전국 목장형 육아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효유류 7건과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겨서 검출됐지만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수동정지한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의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한빛 1호기는 관련 법령 위반과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된 것도 설비 결함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원전주 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의 결여, 원안위의 현장 대응 능력 부족 등 4가지로 꼽았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또 올려서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오전 중국의 기준 환율인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날보다 0.14% 오른 7.0136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위안화 중간 환율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을 넘겨서 고시한 데 이어서 또 한 번 올려 고시한 겁니다. 남자 대 남자의 대결. 부사장 어디가? 혹시 전립선 문제 아닌가요? 전립선 문제 하루한방 소팔 메토로 자신 있게 케어하세요. 나도 먹는다니까.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웨브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내 아내는 행복을 주는 여자입니다. 내 아내는 행복을 주는 집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입니다. 양호의 아내.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더위의 기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기온은 1,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피부가 끈끈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느낌인데요. 이 때문에 전국의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되도록 여유 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도 더위 속에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서운면의 기온이 자동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 36.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식 기온도 경주 35.2도, 양산 34.9도, 대구 34.1도, 강릉 33.8도 등으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온열 질환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는 오후 3시 무렵 대부분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 대구 등 곳곳에서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한 정오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고요. 말복인 휴일도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유지되겠습니다. 심한 무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9호 태풍 렉기마는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대만 북동쪽 해상에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중국 상해 남쪽 부근에 상륙한 뒤 중국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남해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주말 밤부터 일요일 사이 파도가 높아지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도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에는 기습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천 계곡물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